과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4천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의 정상회담에서 원전과 방산 분야 등의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순방국인 이집트로 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10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특검 측이 신청한 재판 중계가 일부 허가됐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피도 장중 3,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시간 내일 새벽 공개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AI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 낮까지 계속되겠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원전과 방산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양국 경제인들을 만난 뒤 두 번째 순방지인 이집트로 떠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첫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낙타와 말이 거리에 늘어서고 UAE 공군의 에어쇼, 예포 발사 등 국빈 자격의 성대한 환영식이 열리는데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정권이 교체돼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우주, 원자력 분야 등 산업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 7건도 체결했는데요. 먼저 한국은 UAE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인공지능과 에너지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원전 가스 등을 융합한 전력망 구축에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이 수주해 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을 모델로 소형 모듈 원전 등 글로벌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을 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성과가 예상됐던 방산 분야에선 별도의 MOU가 체결되진 않았는데 UAE 측이 더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15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협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오늘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한 UAE 경제인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설명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도 참석해 첨단 기술과 방산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고 다음 순방지인 이집트로 출국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에서 독특한 전통 의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아부다비 대통령궁 환영식장으로 향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흰색 전통 복장을 입은 UAE 여성들이 도열해서 풀어헤친 긴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해당 의전은 알 아얄라라고 불리는데 UAE와 오만 지역의 전통 의식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또 결혼식 등 축제에서도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이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 당시에도 같은 공연을 이렇게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자, 어제 또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죠. UAE 대통령궁 상공을 수놓은 빨강과 파랑 연기인데요. 이 대통령 도착에 맞춰 태극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심의 야경도 이렇게 곳곳이 태극 무늬로 꾸며졌습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와 무바달라 타워 등 금융자유구역과 경기장 외벽에도 이렇게 태극기 조명을 점등했습니다. 이 대통령 국빈 방문 환영에 각별한 예우로 공을 들인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재판 일부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5분 정도 짧게 공개됩니다.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검 사건과 재판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건희 씨 재판은 짧게만 공개된다고요? 네, 조금 전 오전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했는데요. 다만 공판이 시작되고 서증조사 전까지의 한해서 중계를 허가해 재판은 5분 정도만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만큼이나 사생활과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계좌번호 등이 공개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찡그린 표정으로 등장한 김 씨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2달 만입니다. 특검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3시간, 공천 개입과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에는 각각 1시간 반씩 할애해서 서증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 씨의 오빠는 구속 심사를 받죠? 네, 공교롭게도 김 씨 재판과 같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진우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거냐, 혐의는 부인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심사에 출석했는데요. 김 씨에게 적용된 건 특정범죄 가중법상 국고 손실, 그리고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김 씨가 대표를 맡았던 ESIND가 지난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경기 양평군 공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개발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가 포함됐고요.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씨의 물건을 숨기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 김진우 씨 장모의 집에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 대가로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청탁 대가로 건넨 이호환 화백 그림 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엔 내란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언급 시점을 특정했다고요? 네, 특검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 그러니까 외환죄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인 지난 2022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해외 순방 도중 당대표 후보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군의 계엄 참여를 촉구했다는 내용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또 계엄 요건을 충족하고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지휘 체계도 지키지 않은 채 무인기 작전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김 전 장관 등이 당시 군 관계자에게 무리하게 작전을 압박한 것이 가스라이팅 수준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선서도 또 증언도 거부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재판부가 언쟁하는 듯한 모습도 나왔다고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는 선거 거부권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 전 장관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거듭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다른 공범들을 다수 증인 신청해놓고 정작 자신은 증언을 거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이 전 장관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관한 이 전 장관 신문이 마무리된 뒤에도 재판부는 재판하면서 형사재판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화문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법무부가 조금 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공석이던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대검찰청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된 인사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가 조금 전 보도자료를 통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중경 2단 주민철 부장검사가 신임 대검 반부패 부장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공석이던 수원고검장 자리에는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항소 포기 논란 속 송강 검사장의 사유로 공석이 됐던 광주고검장에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에는 현재 서울고검 감찰부장인 정용환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네, 법무부가 이번 인사 조치의 배경도 설명했다고요? 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내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대검 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 속 공석이 된 검찰 조직 내 주요 보직을 빠르게 채워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논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이 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항소 포기 다음 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전날 벌어졌던 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강 검사는 항소 시한 만료를 4시간 반 정도 앞두고 대검 반부패 부장이 항소 제기 방침을 재검토해보라면서 불허했고, 이에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반부패 부장을 설득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내부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또 한 번 거센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과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3년 전 2억 달러 배상 판정을 취소하는 승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정부는 4천억 원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천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3년 전 중재 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 달러 배상을 청구한 지 13년 만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9년 뒤 3조 9천억 원을 받고 하나은행에 되팔면서도 오히려 우리 정부 방해 때문에 더 비싼 값에 못 팔았다며 국제소송을 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2년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 가운데 4.6%가 인정됐고 양측 모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결과 우리 측 승소로 결론난 겁니다. 정부는 단심제인 중재 판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정부는 판정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한 달 안에 론스타로부터 받도록 하는 환수 결정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과 외환은행 먹튀 논란은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9입니다. 사모펀드 론스타는 이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의 손해 전액을 배상해 줄 거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이번 론스타 국제투자 분쟁 취소위원회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연일 일제히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곧장 하락해 3,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지금은 낙폭을 좀 만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낙폭을 많이 회복해 시가 근처인 3,960선에 올라왔습니다. 연일 몰아치는 뉴욕발 한파에 우리 증시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오른 3,966으로 개장했지만 곧장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하락폭이 커지면서 3,900선을 깨고 3,85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순매수, 외국인은 순매도 중이고 기관만 어제 순매도에서 오늘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는 2% 이상, SK하이닉스는 3%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4,000원대, SK하이닉스는 54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나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SK스퀘어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자동차와 항공, 지주사 종목 등이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도 0.3% 오른 881로 개장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더 커져 2% 내린 85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87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제부터 뉴욕발 한파에 움츠리고 있는데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AI 거품론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다우와 S&P 500은 4거래일째, 나스닥은 2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 순매도가 1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에서 쉽게 내려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1,464원까지 오르는 등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이 1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환율은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 아침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초겨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고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혜용 기자, 오늘 아침에는 추웠는데 낮에는 기온이 좀 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5도로 아침보다 7도가량 기온이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산간은 기온이 영하 11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노원구와 은평구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이후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 새벽까지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거나 산간을 중심으로 눈이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일교차가 커지고 계절이 겨울에 가까워지면서 이달 하순으로 갈수록 아침 저녁 기온이 점점 낮아질 전망입니다. 아침 저녁 쌀쌀해지는 날씨에 유의해 주시고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림 주변에서는 불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KT가 해킹 피해 사실을 숨기며 정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판교와 방배 사옥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KT를 향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KT 판교 사옥과 방배 사옥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20여 명을 동원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부러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8월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원격 상담 시스템 서버가 해킹된 정황이 있다고 통보받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서버를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KT는 해킹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피해를 신고했는데요. 다만 합동조사단은 KT가 그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보고했다며 지난달 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사안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춘수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열흘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고리로 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거듭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환수가 어려워진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전액 토해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먼저 대장동 사건 관련 여야 공방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순방 기간 숨고르기 분위기 속에서도 검찰을 향한 비판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오전 회의를 열어 지난 넉 달 동안의 활동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죽이기를 목표로 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서 비롯됐다는 게 특위 출범 배경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검찰이 대장동 1심 재판 항소 포기에 항명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 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준호 특위위원장도 대장동 핵심 증거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검찰이 재판을 계속하려는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엔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를 찾아 정영학 녹취록 검찰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감찰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4회째 현장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거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 빌딩 앞에 집결했습니다.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남 변호사가 수백억 원대 재산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최근 이 건물에도 가압류 해제 요청이 들어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은 집 한 채 사지 못하게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대장동 일당은 수백, 수천억 원대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준 게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 누구든 범죄 수익을 토해내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800억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며 관련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가 하면 대장동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양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모두 조사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별도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추미애 위원장을 근거 없이 문제 삼는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 국정조사 의지가 없다고 맞섰는데요. 민주당이 단독 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면서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지도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부터 회복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되돌리고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회의 뒤 AI 허브를 조성하는 수성 알파시티를 찾아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바꾸는 안건에 대한 당내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이 같은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란 일부 비판에 민주당은 당원 주권 확대는 큰 흐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총리는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멈춤 사고,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까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을 노린 노골적인 관건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선거 전략 등 당 운영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때 50년 전, 올해 꼭 50주기인데요.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다른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봅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검사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자까지 같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을 베껴서 판결문을 썼던, 아니 판결문을 베끼고 복사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12.3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갑니다.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비상계엄 내란 포고 제1호만 보더라도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임이 분명합니다. 판사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랬다면 비상계엄을 강력 반대하고 결사 반대하고 사법부 독립을 그때 외쳤어야 합니다. 일제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8.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지금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내란 연루자들이 영장이 기각됩니다. 혹시 내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혹시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스스로
8.16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12.3은 비상경 때,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을 외치지 못했던 그런 비겁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소 위원장 말씀 따라 대구부터 살리겠습니다. 대구부터 회복시키겠습니다.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네. 자, 대구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과거 인혁당 사건 당시에 사법부 그리고 8.15 해방 이후에 독립을 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현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인천 부평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크게 다친 모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살배기 딸은 증상이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30대 엄마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피해 아동의 의식을 찾았다고요? 예, 사고 당시 다리와 목을 심하게 다친 2살배기 딸은 의식을 되찾아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다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30대 엄마는 맥박은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이들 모녀를 덮쳤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검은색 차량이 주차장 차단기 앞에 잠시 멈춰 섰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인도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사고 직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모녀를 구하기 위해 차량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70대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오늘도 이어집니까? 예, 경찰은 일단 어제 70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2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CCTV와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이 어느 정도 파악된 만큼 A씨를 추가로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경찰에 주차 요금을 결제하려고 창밖으로 손을 뻗는 순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졌고 이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난 13일 인천 마전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경기 부천 제1시장에서도 역시 60대 상인이 운전하던 1톤 트럭이 시장 통로를 질주하면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약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으면서 국제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숟가락 얹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소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소 신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처럼 전명하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외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전 법무부 공직자들이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비아냥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가만히만 있었다면 민주당이 그냥 약 팔라고 하십시오. 근데 자기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결국 들어줬습니다. 자, 일단 이번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실까요? 글쎄요, 이제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2년 9월에 론스타가 실제로 팔려고 했던 HSBC와 다르게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해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본인이 팔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제분쟁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46억 7억 9,050만 달러를 그때 당시에 분쟁위원회 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해서라도 이게 너무 심하다 싶어서 이제 8억 7천만 달러를 2020년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줄곧 불복을 했죠. 이제 그리고 2022년 8월 달에 판정이 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를 해라 했는데 양쪽 다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제 3년 만에 우리 정부가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심지어는 소송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론스타가 헐값에 사들인 외환은행을 아주 비싼 값에 팔려다가 그 값에 팔지 못하고 조금 덜 비싼 값에 팔았다가 그게 우리가 손해본 거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건데 이게 익시드에서 판정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상당히 비율이 적더라고요. 1.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변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 김가뷰 변호사를 비롯한 국제중재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변론을 해준 결과이고 이러한 것이 또 익시드의 취소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좋은 결과에는 그런 대리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이제 절차 위반, 심각한 절차 위반이거든요. 이제 국제 중재에서 결정된 것을 뒤집기는 방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1.5%의 굉장히 낮은 사실상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네,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비율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취소 사유 중에 이번에 인정이 된 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중재 판정에서 2022년 8월에 배상 판정을 했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19년 론스타와 이제 하나금융지주 간의 결정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당사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변론권 또한 이런 것이 다 생략이 된 상태인데 이 결정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배상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심각한 절차 위반이 인정된 결정적인 계기이고 이 결정문 내용을 보면 론스타와 하나 금융쥐주와의 결정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지시를 받았을, 그러니까 좀 더 싼 가격으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개입을 한 것이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이런 가능성이 크다는 어떠한 그런 개연성을 인정을 한 걸 가지고 이것이 발단이 돼서 결국은 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이런 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그런데 앞서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하나은행과 론스타 간의 이 사적인 분쟁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개입을 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변론권이나 반론권이 전혀 무시된 상태로 이 결정만 하나 가지고 배상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의 대리인들이 했고 이것이 익시드에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정말 신랄 같은 이런 그 가능성을 가진 4천억 정도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4천억 정도의 이런 전면 취소 판정이 내려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1.5%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두고 어제 김민석 총리는 현 정부의 쾌거라면서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당시 불복 제기를 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한미 중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국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졌다면 김민석 총리 나왔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예. 이거는 그냥 이거 봐라. 이거 다 모두 한동훈 책임이다. 한동훈 재산 압류해서 그 돈 뺏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취소 소송, 그러니까 항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2025년 1월입니다. 그거 이 정부 아닌데요. 그런데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겼다. 이거는 정말 약을 팔아도 뭔가 좀 말이 되게 팔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건 결국은 이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구나. 자, 어제 김민석 총리의 발표를 두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발끈한 모습입니다. 이게 왜 현 정부의 업적이냐라는 얘기거든요. 뭐 업적이라고 얘기한 건 없고 새 정부가 운이 좋다, 국운이 열렸다 이런 흐름이고 앞서서 뭐 앞선 정부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법무부를 비롯해서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일했던 결과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물론 뭐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예컨대 큰 올림픽이라든지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앞선 정부가 씨를 뿌리한 것이고 그때 대통령이 되거나 시장이 된 사람은 그걸 누리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가 그것을 누리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것은 그냥 너그럽게 공지사 하는 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고 보여지고 저렇게 자기네들이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공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저런 것까지 네가 했고 내가 했고 하는 것은 그닥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보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나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어쨌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격상시켜서 총리가 나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쟁론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2022년, 그러니까 취소 소송 제기하기 전에 그 당시에 전 의원께서 그 법사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지는 결정이 이제 선고가 됐죠. 금액이 이제 한 2억 1,650만 달러, 하나로 한 2,890억. 그런데 이자까지 하면 한 4천억 정도 되는 이제 돈이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 그랬냐, 법사위에서. 그 당시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잘못해서 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법무부가 잘못해서 졌다고 좀 얘기를 했던 민주당이 이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우리가 잘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영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이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을 할 정도의 사안인가? 그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나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숟가락을 얹어도 심하게 얹는다. 쌍숟가락을 얹는 예, 지금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네.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전임 정부의 공로도 좀 인정을 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한동훈 예. 전 장관이. 그런데 전임 정부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자화자찬 일세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쓴 그리고 그 당시 그 취소율이 1.5%라 예. 그걸 왜 하느냐를 가지고도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지면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그 사이에 이자 많이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사실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대한민국 그 윤석열 정부 그리고 법무부로서도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예. 감안하고도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죠. 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한 그 공로는 인정을 좀 일부라도 어제 브리핑을 할 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은 쏙 빼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종 변론은 올 1월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최종 변론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재명 정부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이 어제 난 관계로 마치 공을 다 가로채려는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도 그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제가 보기에도 정부가 너무나 심하게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숟가락을 얹고 있다. 예. 뭐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 말대로 만약에 이번 판결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 했다면 누구의 탓을 했을 것인가? 네. 이런 상상도 좀 가능하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예. 앞선 정부가 공백 상태였고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론스타가 하듯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조금 앞선 정부의 노력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현 정부가 그런 노력의 결과를 받아안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붙였다면 그래도 조금 정쟁을 줄어들면서 예. 또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이 결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재정쟁화 시켜서 또 다시 국민들을 불편해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론스타 측에서는 지금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하고 또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또 아주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소제기를 거기에 대한 불복은 론스타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이번에 그런 그 어렵게 얻은 그 취소 결정이기 때문에 또 정부와 국회가 또 더 노력을 해서 이 2심에서의 이 취소 소송이 익시드의 그 결정이 이제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이제 그 장관의 이제 이야기로는 이제 이 숨은 그 공은 무엇이냐?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제 그 관련자들이 그때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번 그 취소 익시드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합니다만 이제 이것이 뭐 결정문에 나와 있는지는 다시 좀 저희가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은행과 이 론스타 간의 그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체의 그 변론이나 반론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인정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
이제 그 부분을 더욱더 저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방어를 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있었던 일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딸 전셋집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강하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가족을 그럼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 적당히 하세요. 제가 갭 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실장! 가만 있어봐요. 정책실장! 봐봐, 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실장! 지금 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자,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셨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저렇게 격앙된 모습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이제 자기 가족을 끌어들이는 것에 예. 대해서 되게 불쾌하게 하고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기 진정성을 제시하려면 저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의원하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을 보기에도 또 의원들을 맥 빠지게 하기에도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책실장이 저런 화를 내면 뭔가 찝히는 게 있나 보다 이런 반격을 또 당할 수밖에 예. 없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도 너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공직자들이 거의 너무 의원들과 국회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사실은 그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에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도 좀 사실 오리엔테이션도 필요했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정부 입장에서 실용주의적 태도다 그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운영위원장이 예. 저렇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크게 정책실장을 이렇게 제지하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거들어서 이렇게 과도하다라고 하는 건 예.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반응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민주당에서는 김은혜 의원, 이 질의를 했던 김은혜 의원을 향해서 27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반격을 하기도 했거든요. 국민의 대표로 한 것이지 개인의 자격으로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 김용범 실장이 아마 김은혜 의원의 질의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따님이 전세를 사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용범 실장을 향해서 좀 갭 투자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김용범 실장은 딸이 전세를 사는데 갭 투자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황된 반응을 좀 보인 거 아닌가 좀 싶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어제 비서실장을 하고 이제 안보실장은 대통령 그 외국 방문에 수행했기 때문에 사실 최고위 인사로 정책실장이 나온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자리에서 저렇게 격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실이 국회를 우습게 본다.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반응이었고 정중한 좀 사과가 따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김은혜 의원이 얘기했던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년 이제 예산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이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이제 융자를 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 이제 올해 14조였는데 내년은 10조 3천억 원으로 한 줄었다. 4조 정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 지원 자금은 줄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 그 지원 사업은 오히려 15조 4천억 원에서 22조 8천억 한 7조 정도가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청년들한테는 전세 사지 말고 임대주택 살라는 거 아니냐. 예. 사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 자리에는 부합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딸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 질문의 쟁점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그렇게 그 신경질적인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 오죽하면 그 운영위원장이 여당 원내대표인데 제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이 정무수석도 몇 차례 제지를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남은 것은 정책실장의 격분밖에 없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국회에 나오는 이런 그 정부 관계자들의 냉정하고 또 이성적인 그런 태도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운영위에서 또 포착된 장면 중에 하나가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휴대폰 화면이었어요. 근데 그 화면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법사위에 속해 있는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쿠팡 상무와 식사를 한 내용이 있고 그 아랫줄에 자, 지금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부적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누군가에게 좀 보고를 받은 듯한 그런 문자 내용이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쿠팡 그 퇴직금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이런 문자가 공개가 됐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건 뭔가를 좀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 사건에 있어서 쿠팡이라는 건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 수사 대상이고 변협 회장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잘못하면 상설특검을 만들어 놓고 특검을 쿠팡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가. 이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말은 대한변협의 로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일파만파 될 수 있는 휘발성이 굉장히 있는 사안인데 저렇게 노출돼 있다라고. 다만 지금 이것은 뭐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될 일이다.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적절한 회합이었다. 만약 있었다면 사실이라면 그렇게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조금 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 알 것 같고 어떻게 좀 이 문자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감한 시기에 법사위원이 또 관련자랑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에도 그러한 것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그 외부인과의 만남은 사실 더욱더 이제 자제를 했었는데요. 지금 민감한 시점이죠. 그저께 그 쿠팡 외압 수사 관련한 상설특검이 또 어제 발표가 났고 그러한 시기에 그 추천에 관여하는 상설특검의 추천에 관여하는 대한변협 회장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근데 그 밑에 뭐 서영고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쿠팡 상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어떠한 그런 상설특검 관련해서 변협 회장을 만나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서영교 의원은 왜 만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좀 대화를 했는지 이러한 것을 밝힐 부분이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러한 부적절한 만남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상황이 확실한 상황이고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하는. 하지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때에는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마무리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유튜브 출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놓은 발언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왜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직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여기서 친한 친윤이 왜 나온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아직 이제 젊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 잘못된 일이고 반성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중 경보도 징계 하나입니다. 좀 그래요? 지켜보시죠. 장애인 비하의 의도가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뭐 어떤 경위로 2번 연속 그 비례대표가 됐는지 그거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장애인과 약자를 혐오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특히 보수 정당이 더더욱 그 원칙을 예. 잘 지켜왔죠. 저는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저에 대한 비난은 제가 참 죄 많은 인생입니다.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결국 민심을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일단 뭐 하나같이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다라고 인정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김혜지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손은석 대표는 이제 사인 간의 개인 간의 어떤 그 감정들을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당의 대변인이 언급하는 유튜브에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만 또 공식적으로 보면 김예지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계 인사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신동호 의원도 왜 그 사람이 비례를 2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현재 소위 지난 대통령의 탄핵 또 정권의 그 어떤 패퇴 이런 과정에서 똘똘 뭉쳐도 모자란 판에 예. 아까 송원석 의원 말씀처럼 자기들이 사사한 부분 가지고 깨먹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당의 대변인이 언급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윤리위원장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당의 내용을 떠나서 나는 박민영 대변인이 당을 선전할 일이 있을 때 유튜브에 가서 선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당내 다른 개파나 혹은 다른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안 나가는 게 당의 대변인의 자세입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하나가 당내 개파 갈등으로 좀 비화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항소 포기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이제 그쪽으로 바짝 국민의힘은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정부의 실정이나 또 민주당의 헛발질 이런 것이 있어도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위가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당내 내분의 문제로 그러니까 내부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 말을 잘못했죠. 저는 예. 김혜지 의원에게 직접 가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또 김혜지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또 박민영 대변인을 지금 허위 사실로 예, 뭐 고발을 지금 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맞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박민영 대변인이 뭐 100번 1000번 잘못한 발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그 김혜지 의원에게 사과를 하고 또 김혜지 의원도 좀 더 이것을 좀 받아들이는 뭐 이러한 좀 좋게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예. 연출이 좀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사람 간의 추가적인 이 사안과 관련한 소통이 있을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영동에 있는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겨울철 들어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나온 건 충북에서는 처음인데요. 그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영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입니다. 농가 입구에는 이동을 모두 통제한다는 팻말이 내걸렸는데요. 이 농가 내부는 방역복을 입은 사람만 조사를 위해 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농장주가 우리들의 사료 섭취량과 산란율이 떨어지자 AI 의심 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벌였고 어젯밤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충북에선 처음이고 전국 기준으로는 6번째입니다. 야생조류에서도 전국 9건이 확인됐는데 8개 시도로 퍼져 있는 데다 당분간 기온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방역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H5형 항원이 확인되자마자 초동 대응팀을 투입했습니다. 해당 농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4,100여 마리에 대해 매몰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또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제한을 명령했는데요. 방역대내는 8개 농가 136만 마리의 가금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개체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충북 지역 오리농장 37곳을 포함해 전국 종오리 농장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과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등 위험 지역에 있는 오리 농장 가운데 겨울철 사육 제한에 참여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도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또 충청북도는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 도래지 인근에 대한 소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갑작스러운 폐사나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영동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이슈콜입니다. 독감 확산세가 거셉니다. 환자 수가 10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이달 첫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는 50.7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더 걱정되는 건 전파 속도입니다. 직전주보다 2배 이상 폭등하면서 무섭게 퍼지고 있는데 기온이 떨어지면 확산세가 더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독감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7에서 12세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38.1명으로 평균보다 훨씬 많은데요. 초등학생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이미 지난 절기에 정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늦었나 싶지만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꼭 해야겠죠. 그런데 정보를 찾다 보면 독감 백신이 3가와 4가로 나뉘어 있어 어떤 걸 맞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는 3가 백신을 접종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백신의 가장 큰 차이는 포함된 바이러스 수인데 4가 백신에만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국내에선 수년째 검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신 종류뿐 아니라 가격도 혼란스럽습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은 무료지만 그 외의 사람들의 접종료는 평균 3만 원 후반대인데요. 그런데 병원보다 만 원대부터 5만 원이 넘는 곳까지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3가 백신의 경우 병원을 직접 찾기 전엔 접종료를 확인할 수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접종료는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독감 진료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내용 전문가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재갑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 겁니까, 독감? 예, 일단 지금 그 학기 중에 이제 독감 유행이 좀 시작된 거, 작년보다 유행 주기가 한 달 이상 빨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 이제 소아 중심으로 또한 이제 청소년 중심으로 유행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예. 일단 지금의 유행 양상이 좀 뭐 한 2, 3주 이상은 더 지속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많이 심한 건가요? 워낙 이제 10월 초부터 이제 일본이라든지 대만처럼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서 먼저 유행이 시작이 됐고요. 아마도 추석 연휴가 이번에 길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여행을 좀 많이 갔다 오면서 이제 국내 유입이 좀 더 빨라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유행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예, 독감에 걸려도 그런데 고열이 나기 전에는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감인지 그냥 감기인지 어떻게 좀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증상만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전신의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증상이 시작되긴 하는데요. 또 예.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가볍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서 증상만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유행주의보가 내린 이후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일단 독감 가능성 생각하고 일단은 바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독감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할 때 타미플루를 복용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부작용이 보고된 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아에서 이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이후에 뭐 치료제를 썼든 안 썼든 간에 아이들이 이제 혼돈 상태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뭐 길에서 차에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뭐 장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근데 예. 그런 사고들이 이제 여러 국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인플루엔자 자체에 감염돼서 이제 고열이 나는 상황, 그리고 인플루엔자 가끔 뇌 자극 증상이나 이제 뇌수막염을 유발할 때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에 의한 2차적인 증상으로 판별이 돼서 약제의 부작용은 아니라고 이제 지금 이제 결론이 나기는 났습니다. 근데 어떻든 예. 아이들이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고열 나는 시기 적어도 걸려서 최소한 2, 3일 내에는 부모들의 이제 집중적인 관찰하에 보호하에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주의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미플루를 직접 복용하는 것과 링거로 맞는 사이에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주사로 나온 이제 페라미비어라는 이제 치료제를 이제 요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전은 이제 타미플루인 오셀타미비어나 페라미비어나 기전은 같은 거고, 이제 주사로 맞는 게 한 번만 주사를 맞아도 되는 편의성들이 있고, 또 약간 좀 이제 효과의 속도가 좀 빠르다고 돼 있어서 예. 요새는 좀 주사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제까지 가기 전에 백신 접종을 해서 좀 예방을 하는 게 좋을 텐데 네. 백신이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이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제 그 보통의 표준 용량의 백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4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접종이 되고는 있는데요. 예. 최근에 고면역성 백신이라 그래서 이제 좀 효과를 좀 증가시켜온 백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백신들은 한 6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특히 고령층이어서 일반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 중심으로 접종을 하도록 개선된 백신이다 보니까 좀 가격이 비싼 백신이 지금 동시에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검사 비용도 병원마다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예, 검사 비용도 이제 지금 대부분의 인플루엔자 신속 항원 검사가 고위험군이 아닌 상황에서는 대부분 비급여로 처방이 되다 보니까 비급여는 워낙에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없고 개별 병원에서 수가를 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유례없는 독감 유행 속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전염이 가능하다는데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예, 현재까지 이제 고병원성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감염된 동물과 접촉했었을 때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육하는 농가라든지 또는 지금 방역에 참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촉할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또한 개인 보호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셔야 되고, 혹시나 유사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독감 관련 주의사항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가상화폐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 118명을 붙잡아 2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상화폐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 284명을 속여 24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투자자문업 경력자로 구성된 콜센터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금리 대출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61명과 자금 세탁책, 불법 개인정보 DB 수집업자 등 모두 200여 명을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수원 등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2만여 명에게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최대 연 3만 1000%대 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상환기일이 지났을 경우 채무자들의 가족, 지인에게 연락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좁은 전통시장을 가로질러 돌진한 트럭의 운전자 70대 고령이었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한 해 7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갑자기 트럭이 돌진해 21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 5조작을 시인했는데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평소 기저질환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모아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생존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 사고 다음 날에는 서울 고척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천 부평구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난 겁니다. 이번에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엄마와 2살 배기 딸을 덮쳤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700여 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있지만 생계 등을 이유로 실제 반납률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운전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두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인지 판단 능력이라든가 시각적인 오류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거리를 제한한다든가 야간 운전 등의 시간을 제한하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또 정부가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는 방지 장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피해자인 손 씨가 증인으로 나왔고 재판은 비공개로 3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방탄소년단 소속 정국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관광객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의 자택에 있는 현관 초인종 등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진행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면서 우리나라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과 증권 투자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지난 3분기 말 우리나라 대외 금융자산은 2조 7,97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 말보다 1,158억 달러 많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거주자의 증권 투자가 한 분기 사이 890억 달러 늘고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직접 투자도 87억 달러 증가해 각각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한때 금배추로 불릴 정도로 비쌌던 배추값이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다른 김장 재료 가격도 평년보다 낮아 올해 김장 비용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인데요. 하지만 급격한 기온 하강이 배추 생육을 망치는 냉해 피해, 동해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본격 김장철을 맞아 붐비는 마트. 강원도 태백산 권영주 배추입니다. 한때 금배추로 불릴 만큼 부담스러웠던 배추값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오늘 김장거리를 좀 사러 왔어요.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약 3,000원으로 지난달보다 50%, 평년과 비교해도 5% 넘게 떨어졌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지난 8월 한때 7,0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추값은 정부의 수급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다른 김장 재료도 평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무도 지난달 20% 가까이 떨어졌고 파와 양파, 고춧가루, 마늘 등도 모두 평년보다 저렴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김장 비용은 20만 1,151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5.6% 적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배추와 무의 재배 면적이 늘어 김장철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기온이 영하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추 생육의 치명적인 동해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식물의 조직이나 세포가 어느 피해를 받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배추는 결구가 잘 안 됩니다. 아울러 세포 호흡이 증가해서 단맛이 떨어지고 또 수분이 감소해서 푸석거려 맛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과 계약 재배 물량을 활용해 배추 36,500톤을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해 김장 재료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 김장 재료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여름 이상 기온이 영향을 줬던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 추위가 남은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렇게 배추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수급에 비상이 걸린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양상추인데요.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기온이 오르고 공급 불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유통정보 시스템을 보면 어제 기준 양상추 1kg 도매 가격은 4,219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5월 1,262원과 비교하면 234%가 오른 셈이고 이번 달 1일과 비교해도 24%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햄버거나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계에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롯데리아는 한시적으로 양배추를 넣은 햄버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카카오톡 친구 목록 등 시스템 개편으로 원성을 샀던 카카오가 이번엔 위치 공유 서비스를 도입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잠시라면 몰라도 무제한으로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프로필로 현재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업데이트된 카카오맵의 친구 위치 기능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다면 최대 10개 그룹까지 시간 제한 없이 서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모임 장소를 서로 공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입니다. 또 기존에도 위치 공유 기능이 있었지만 최대 6시간의 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확대 개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위치 서비스 업데이트 이후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단 한 번의 동의로 무제한으로 자신의 위치를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게 꺼림칙하다는 의견부터
연인이나 부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는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상사나 와이프가 깔아라, 해라 라고 하면은 일반 직장 분들이나 아니면은 남편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강제적인 게 아닌가. 앞서 친구 탭 등 대대적인 개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카카오. 개편 시스템을 복구하기도 전에 또 논란에 휩싸인 셈입니다. 이른바 국민 메신저인 만큼 당장 이탈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연이은 논란 속에 선호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인스타나 뭐 페북이나 그런 걸로도 메시지 주고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문자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안 쓰면 안 쓸 것 같은 느낌? 카카오톡은 일단 친구 위치 서비스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규현입니다. KT가 무단결제 사태 후속 조치로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지역을 확대합니다. KT는 지난 5일부터 일부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를 오늘부터 수도권 전역과 강원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지역 KT 가입자는 KT.com 또는 유심교체 전담센터에서 사전 예약 후 대리점을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기부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은 삼성전자이고 기부금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SK하이닉스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기부금 내역을 공식한 21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부금은 1조 1,6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부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1,104억 원을 기부한 삼성전자였고 기부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SK하이닉스로 지난해 410억 원에서 180억 원 증가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김건희 씨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오늘 공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오늘도 불출석했는데요. 특검 수사와 재판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법원이 오늘 김건희 씨 재판 그리고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에 대해서 이제 일부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서증 조사 전까지 중계를 허용했는데 이 서증 조사는 어떤 과정입니까? 서증, 말 그대로 재판에 문서로 현출되어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조사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이번에 서증 조사 전까지 일부 중계를 허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특검법에 따라서 관련된 재판이 중계가 될 수는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재판 중계가 허용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다른 과정들, 서증조사 과정이라던가 이 전 과정이 공개가 되게 된다면 개인의 사생활 노출 측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생활 노출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상의 대원칙에 어떤 침해가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까지 고려하여 서증조사 전까지만 공개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예, 이제 잠시 뒤면 법정에선 김건희 씨 모습이 좀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 역시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을 해서 그래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관련된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청탁과 관련된 부분들, 알선 수재와 관련된 부분들, 공천 개입 의혹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판 역시도 증인 신문이라던가 이 증거 조사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에 다음 달에 이제 결심 공판, 마지막 공판이 진행되고 나면 한 달 정도 시간을 거쳐서 내년 초에는 1심 재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씨와 다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출석을
출석을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2차례 출석을 거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보더라도 증인으로 지금 출석을 명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이 재판관 측에서는 강제로라도 이 재판에 나오라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게 불응하게 되면 뭐 과태료 50만 원까지 내릴 수 있는 뭐 그런 조치들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재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건강상의 측면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재판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그런 답변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계속해서 결국 이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도 충분히 구인영장 발부라는 카드를 꺼낼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예.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두 차례 정도 더 증인으로 부른다거나 다른 조사부터 먼저 시작을 하되 일정 조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렀을 때도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구인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어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판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죠. 그렇죠. 위력 순찰이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은 대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강경 대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이제 경호처를 독려했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집행을 위해서 밀고 들어오면 위력 순찰하라고 지시한 것이 들었냐라는 질문에 경호처 지휘관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 건데요. 예. 헬기가 들어오면 위협 사격을 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냐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 내진 진술이었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이 진술만으로서 어떤 실체적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난다고 보기보다는 예.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런 명령이나 진술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그 이후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위한 준비 단계에 나아갔는지 그걸 또 문서로서 남겨둔 바가 있거나 아니면 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특검 측에서는 입증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또 이어졌는데 경호처 간부가 어떤 윤 전 대통령이 미사일이나 중화기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죠. 그렇죠. 경호처 간부의 증언들이 사실상 어제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가 내지는 그 거부 과정이 과도했는가 무력을 사용하려고 했는가 경호처에게 압박을 주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제 있었던 이제 증언들은 대부분 그런 압박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뭐 미사일, 중화기 이런 단어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평가 가능하고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중간에 퇴정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자 계속해서 그 과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 이런 진술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 그 해당 내용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또 다른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어제 나온 증언들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좀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예측 가능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과격한 발언은 내란 특검의 공소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적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과연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이것이 일정 부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오는 것처럼 이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서 특히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런 폭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비교적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런데 지금 특검 측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부터 본인은 이런 비상 대권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군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 등의 발언이 있어 왔다는 부분입니다. 예. 굉장히 자극적이고 좀 폭력적인 단어들도 등장했습니다. 뭐 총살 이런 단어도 있고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특검 측에서는 적어도 2020년도부터 이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역시도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곧 열리는데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요.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양평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를 보았는가, 이 과정에 어떤 특혜가 개입될 수 있도록 한 여지가 있는가뿐만 아니라 지금 이 김건희 씨 오빠의 이 관련된 그런 자택 등에서 다수의 어떤 증거들, 목걸이라든가 이후원 화백의 그림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 이 과정 역시도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그것에 동조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금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일관한다거나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명확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혐의점을 부인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하고 태도를 보이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불편한 질문을 던진 기자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가짜뉴스 회사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더니 그래도 질문을 계속하자 소속 방송사 면허를 빼앗을 거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사우디의 대미 투자를 한껏 홍보하고 싶었지만 기자들은 빈 살만 왕세자의 언론인 살해 의혹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불편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9/11 families are furious that you are here in the Oval Office. Why should Americans trust you? And the same to you, Mr. President. Now, who are you with? I'm with ABC News, sir. You're with who? ABC News, sir. Fake news. ABC fake news. One of the worst in the business. 사우디 유착 논란과 앱스타인 성추문 의혹으로 질문이 이어지자 기자 개인을 향한 인신 공격으로 맞받았습니다. You're all psyched up. Somebody psychs you over at ABC. They're going to psych it. You're a terrible person and a terrible reporter. 급기야 기자가 소속된 방송사에 면허를 뺏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But your crappy company is one of the perpetrators. And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the license should be taken away from ABC because your news is so fake and it's so wrong.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용기 안에서도 앱스타인 관련 의혹을 묻는 기자에게 욕설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면허 박탈 압박으로 미국 CBS 방송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짜깁기 논란을 받는 BBC를 향해서는 7조 원의 소송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독일의 시사 주간지인 슈피겔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위협하고 낙인 찍고 소송으로 협박하거나 정부 감독권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다카이치 사네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이 자국민의 일본 방문을 억제하면서 일본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발 관세 충격에 따른 수출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자국민의 일본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면서 일본행 비행편 취소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 치안 불안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일본 관광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은 748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쓴 비용은 우리 돈 5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소비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급감하면 일본은 최대 2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주요 관광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そこまですごい減ったとかっていうのは感じてないですね、まだ。中国系のお客さんが占める割合も多いので、減ってくるってなると、ちょっと、影響はやっぱり少なからずある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 일본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중국에 급파하는 등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日中間のさまざまな対話を行うことについて、日本側はオープンである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ておきます。 가뜩이나 일본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충격까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올해 3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4% 감소하며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자동차와 관련 부품 부문 수출이 급감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한 달을 앞두고 트럼프 관세 충격에 이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은 일본 경제에 커다란 시름을 안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중일 외교국장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 측은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며 회담이 끝난 뒤 나가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어땠는지 직접 보시죠.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인민복 차림의 남성이 두 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무언가 말을 건넵니다. 옆에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은 고개를 숙이고 경청합니다.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듯한 이 장면, 중일 외교국장 회담이 끝난 뒤의 모습입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군사 개입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 현지 시간 오후 2시쯤 국회 담은입으로 중국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상대역인 중국의 류진숭 아시아 국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채 배웅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잘못된 발언을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性质和影响极其恶劣，激起中国人民的公愤和谴责。 중국은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를 비롯한 일본 영화 상영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관영 CCTV는 이미 14일에 개봉한 일본 만화 귀멸의 칼날도 흥행세가 꺾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당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업계는 항공권 무료 취소와 관광상품 판매 중단으로 호응했습니다. 退的这种能占到多大的比例呢？60%、70%以上。很多地方就是已经停了，直播也就是日本的产品链接我们也都在挂了。 사실상의 일본 제한령, 한일령에 시동을 걸며 여론몰이에 나선 중국. 다만 2012년 센카쿠 분쟁 때 같은 대규모 반일 시위나 불매운동으론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 같은 중일 양국 외교 관리의 영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측이 의도를 갖고 이를 공개했다는 해석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는 관영 CCTV가 공개한 것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외교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현지 미디어가 고개 숙여 중국 외무성을 떠나는 일본 관리라는 제목도 붙였다며 일본이 해명하러 온 것처럼 인상을 만들어 중국이 우위인 입장을 연출하려는 거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지지통신은 가나이 국장이 옆에선 통역 쪽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머리를 숙인 것처럼 비친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평선이 보이는 드넓은 평지 군데 이렇게 물이 들어찬 모습이 보입니다. 얼핏 보면 늪지인가 하는 착각도 드는데요. 자, 검은 소들이 물장구를 치며 돌아다니는 이 웅덩이들, 사실은 농경지와 목초지로 사용되던 땅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살라도강 유역에서 홍수로 대규모 침수가 발생한 건데요. 특히 살라도강 유역은 팜파스 곡창지대 일부로 아르헨티나 전체 곡물 생산량의 25%, 소 사육두수의 28%를 차지하는 핵심 농축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침수로 생산에 타격을 입은 지역만 6만 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넓이인데요. 현지 언론들은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대규모 수해라고 평가하며 경제적 손실이 20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벨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0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30 회의장입니다. 사람들이 수십 미터 길이의 커다란 코브라 모형을 양쪽에서 붙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모형이지만 붉은 피부에 부리부리한 눈을 보면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들은 브라질 현지로 몰려든 환경운동가들입니다. 대규모 기업들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개발하면서 벌어지는 산림훼손과 원주민 피해를 알리기 위해 이 같은 퍼포먼스를 준비했다는데요.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코브라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포르투갈어로 코브라가 요구한다, 청구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아마존 원주민들을 위한 기후배상금 등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중의적인 의미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마치 조명을 켜놓은 듯한 환한 모습인데요. 새빨간 불꽃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며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불티가 바람에 실려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마을 옆에 붙은 야산에도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오이타시 사가노세키 지역 인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등 건물 170여 채가 타버렸고 7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주민 170여 명도 인근 지역 공공회관으로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가 겹친 탓에 현재까지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고층 건물 곳곳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창틀 같은 외부 구조가 무너지면서 내부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씨가 사그라들 기미는 없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밤 자그레브의 명소인 비에스니크 타워에서 큰 불이 난 건데요. 당시 건물 내부엔 아무도 없어서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는 가운데 불에 타면서 내부 구조가 약해진 건물이 자칫 붕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풍경은 낭만적인 가을인데 공기는 초겨울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1.6도를 기록한 서울 기온, 지금은 영상 6도 안팎까지 올라서 있는데요. 여전히 예년보다는 3도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이곳 난지 한강공원도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주도만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산간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영상 8도, 광주 10도, 대구 11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추위는 내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막바지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